네, 이번 시간에는 전 축대엽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전두 축대엽 침해 임상적 특징을 이해하고, 두 번째, 유형별 진단적 분류를 이해하고, 세 번째, 유전적 경향성을 요약하고,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고, 두 번째 시간으로 전두 축대엽 침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전두 축대엽 치매 이렇게 나누는 이유 중에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엔토라이널 코텍스, 메디알 템퍼럴 코텍스, 히포캄푸스 주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전두 축대엽 치매는 결국은 이제 전두 옆 부분의 일정 부위, 그 다음에 축대엽 일정 부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증상의 발현도 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기억력 저하로부터 시작되지만은 전두 축대엽 치매는 어디에부터 그게 시작이 되냐에 따라서 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언어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전두 축대엽 치매는 이제 뉴로디제너레티브 퇴행성 치매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즉 첫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 두 번째 루이체 치매, 세 번째가 전두 축대엽 치매인데요. 전두 축대엽 치매는 전형적으로 이제 중후반에 성년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일찍 발병하게 돼서요. 보통 45에서 64세 연령층 전체 치매의 한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체 치매로서는 전체 한 약 2에서 한 5% 차지하게 되고 100명 치매 중에서 2명에서 5명이 전두 축대엽 치매라서 상당히 조금 희귀한 치매로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검한 경우에서는 병리적 소견은 그것보다 높아서 5에서 10%가 해당이 됩니다. 조금 특징적인 이제 일찍 발병과 또 두 번째가 바로 약 40%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훨씬 더 전두 축대엽 치매가 가족력이 많고 10%에서는 상연설체 우성으로 유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세 가지 분류를 나타나는데 행동변이, 어휘치매, 진행성, 비유창, 실어증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전두 축대엽 세 가지 중에서 행동변이 전두 치매가 모든 전두 축대엽 치매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두 축대엽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만큼 상당히 이제 오래됐습니다. 처음으로 기술된 것은 1892년 알론드 픽이 자신의 논문에서 실어증 또 어떤 특정 옆 로바 아트로피가 있는 초록이 치매 환자에 대한 기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 기능 저하가 국소적으로 치매 국소 증상으로 시작되는 신경퇴행성 질환 개념으로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징적인 조직 병리학적 소견으로 이제 어떤 봉입체가 발견됐는데 그 봉입체를 픽바디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이름도 그 사람 이름 따라서 이제 우리 알츠하이머가 1911년 픽스 디지즈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 축대엽 치매가 이제 상당히 이제 호모지너스성 그룹이 아니라 상당히 이질적인 그룹이 되고 또 각각의 그룹도 유전적인 그 다음에 병리적 소견도 다른 경향성에서 상당히 분류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분류상에서 많은 발전 변화가 있었는데요. 1988년 처음으로 이제 세계 하위 유형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행동변이 전두 축대엽 치매에서 비헤비어럴 베리언트 오브 프론템포럴 디멘티아, 두 번째가 시만틱 의미 치매, 시만틱이라는 게 어휘 그런 뜻을 나타내는 시만틱 디멘티아, 세 번째가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한번 임상적 특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두 축대엽 치매라고 같이 묶이지만은 상당히 이제 임상 양상도 좀 다양하고 조금 이제 시작점도 다르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제 행동 부분이냐 언어 부분이라 행동과 언어로 나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두 축적 침해에서 행동 부분을 연결되는 게 행동 변이, 전두 축적 침해 초기 행동, 디스이니비션, 성격 변화, 이기적 펑션 기능 증화, 행동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는 행동 변이 전두 축적 침해가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가 언어적인 측면. 그래서 1차적 진행성 실어증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창성은 유지가 되면서 의미가 이제 어떤 그 시만틱의 개념이 저하되고 아노미가 생기는 의미 침해가 있을 거고, 유창성도 떨어지는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에서 어떤 단어의 문법이 떨어진다든지 말음을 더듬는다든지 그런 이제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에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합쳐서 언어 침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각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변이 전두 측대 침해의 시작은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앞머리, 프론탈 로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증상으로서 이제 우리 프리프론탈 로브이 연관된 그런 기능들이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으로 질문이 나타나는 게 어떤 인격 변화고, 그 다음에 탈억제. 탈억제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억제라는 게 이니비션이잖아요. 뭔가 하나 했을 때 참아야 되고, 뭔가 작을 봤을 때 이렇게 이니비션 참아야 되는데, 그 탈이라는 것은 그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디스이니비션.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상당히 앞머리가 그것을 조절하고 참고 뭐 견디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자극에서 금방 화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들, 예민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탈억제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참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조금 자기의 그 욕구를 뒤로 늦춰야 되는데 바로 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바로 그 순간에 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탈억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동 변이 전두 측대 침해도 이제 뇌의 퇴행성 변화로 시작되는 그런 침해의 일종이기 때문에 서서히 시작되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인격 변화로 시작된다. 우리 알츠하이머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알츠하이머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진다면은 행동 변이에서는 인격 변화 먼저 시작이 되는 거고, 탈억제를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부적절한 사회적 예절을 지키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 그 다음에 어떤 범죄적 행동, 순간적 욕구를 만족하는 범죄적 행동이 탈억제가 될 수 있을 거고, 무감동은 또 이렇게 어떤 자기 어떤 의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흥미상실, 사회적 위축, 또 개인위생 인식 소실이 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울증이랑도 우리가 감별이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들이랑든지 어떤 뭐 조울증이라든지 그런 거랑도 구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공감이 결여돼서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랑 관심이 떨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상당히 이제 폭식하고 이렇게 입으로든지 뭐든지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입으로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그런 증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입으로 먹지 못하는 물건을 자꾸 먹으려는 거, 강박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의미 침해입니다. 시만틱 디멘치아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그 행동 변이 전두 측접 침해가 전두엽부터 시작이 됐다면 의미 침해의 시작은 전 측두엽, 엔티리어 템포럴 로브 쪽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뭐 좌측도 시작될 수 있고 우측도 시작되는데 보통 이제 좌측에서 시작되는데 그 부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침해는 특징적은 말은 잘하고 유창하지만은 어휘를 실정한 어휘 실어증,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대한 본질을 파가는 실인증,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실인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미를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대한 명칭도 잘 모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가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착오증도나 의미 착오증처럼 해서 본인이 라디오를 말하고 싶은데 그 라디오라는 단어 대신에 핸드폰을 말하든지 그런 착오증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침해 환자들은 단일 언어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초기에 좌측 전축두엽 위축의 현저히 나타날 때 이제 어떤 시마틱 날리지가 점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측 전 엔티리어 템포럴 로브 위축일 경우에서는 어떤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상실, 완고한 성격, 그런 행동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잘 몰라보는 그런 증상들이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미 침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행성 비유창 실어증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논 플루언트 아파지아인데, 이건 이제 그 시작 자체가 처음에는 그 시마틱 디멘치아 엔티리어 템포럴 로브라 했지만,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은 실비안 피셔라고 이제 그 근처 페리실비안 부위에서의 어떤 그 유축이 먼저 시작되고, 그 중에서 언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좌측과 연관돼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으로서는 인지장애라든지 행동 이상이 없이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주 끊기게 되고 더듬거리고 우물쭈물하고 언어 유창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문법적으로 맞지 않게 되고 발음이라든지 단어 어려움 쓰게 되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말할 때 영어 단어를 나열하고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고 더듬더듬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모국어를 잘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글을 쓰는 것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음소 차가증이라는 것은 이제 단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비행기를 뭐 비행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다르게 말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진행성 비유창 실어증은 이제 그쪽으로부터 페리실비안 에어리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긴 하지만은 행동 문제는 이제 행동 변이 전두 측두엽 침해라든지 의미 침해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점점점 심해져서 전두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행동 변이 전두엽 침해라든지 의미 침해 성 문제가 덜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에티켓은 대부분 이제 지킬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두 전두 측두엽 침해와 비교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좀 더 한번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이제 유형별 임상 증상을 비교를 했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증상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위가 먼저 침범하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두 측두엽 행동 변유에서는 전두엽 부분에서 먼저 침범하고, 의미 침해는 중축두엽, 하축두엽, 엔테리어 템포럴 로브 쪽에서, 그 다음에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은 실비안 좌측 주변엽에서 시작이 돼서, 초기 증상으로서는 결국 이 부분이 처음 침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증상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겠죠. 성격 변화, 그 다음에 탈억제, 충동성, 상동증, 무감동증, 과탐식, 이제 많이 하이퍼오랄리티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단어에 대한 유창성 부전 실현증이라든지 단어에 대한 개념이 따라야 되고, 대인관계 패턴도 밝혀주고 사람도 몰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은 비유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어증 표현형인 실어증이 나타나서 문법적인 거 더듬거리고 발음도 이상해지고 그런 측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입니다. 진단을 DSM-5 진단 기준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치매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요 신경인지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 기준을 충족하면서 마찬가지로 아까 분류했듯이 행동 변형과 언어 변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행동 탈억제, 무감동, 무기력, 그 다음에 공감하고 심파시하는 거, 반복적, 상동적, 강박적인 리추얼한 비헤비어, 갑탐시 이런 것들이 3개 이상 나타났을 때 이걸 우리가 행동 변이, 전두 측두엽 치료라고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또 집행 능력 뚜렷한 지어가 꼭 동반돼야 됩니다. 언어 변형의 경우에서는
언어 생산, 단어 찾기, 물건 이름 대기, 문법, 또 단어 이해에서 언어 능력 뚜렷한 저가 나타나는데 DSM-5에서는 이제 시만틱과 이제 프로그레시브 논 플루언트를 분류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로 같이 묶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유력과 가능을 나눴을 때요. 유력은 가족력 유전적 경향이 있을 경우나 그 다음에 어떤 내 영상에서 이런 근거가 있을 때는 유력 전두축지엽,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서는 가능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감별 진단입니다. 전두축지엽 증상 자체는 아까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에서의 인지기능 증상보다는 초기부터 비인지 행동, 정신행동 증상이 초기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과 질환과 상당히 이제 그 감별 진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두축지엽 환자에서 무감동, 전소지 유측은 주요 우울증으로 오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란 것도 필요할 거고요. 또 반복적이고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것들은 뭐 그다음에 망상 이런 것도 조울증과 또 감별이 필요할 거고 또 이제 성격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반사회적인 모습이라든지 되게 소셜롬, 사회적 규범에 준하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 경험했던 이제 그 행동변이 그 전두축지엽 환자 첫 증상이 뭐였었냐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변기 옆에다 이렇게 대변을 보시는 것을 첫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를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 청소 아줌마 그 시간을 피해서 첫 증상으로서 변기 옆에다 일부러 크게 변 부어놓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전두축지엽, 그러니까 행동변 전두축지엽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전두축지엽 치매는 그 특징적으로 이제 파킨슨 증상들이 한 20% 정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 소체 치매랑 이제 이런 그 파킨슨 증상과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질적인 병변과 연관되는 어떤 그 루이 소체 치매와의 어떤 감별 진단도 필요합니다. 그 이제 세 가지 전두축지엽 치매 MRI 소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건 그 행동변이 전두축지엽, 의미치매,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은 이제 어느 부위부터 처음 시작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행동변이 전두축지엽은 바로 이 전두엽 보시면은 세지탈 부위 상당히 이제 전두엽 부분이 아트로피가 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과 비교를 한다면은 뒷부분과 앞부분에서 보면은 자이러스에 상당히 아트로피가 심함을 볼 수 있고요. 의미치매는 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코로나 세션에서 레프트랑 라이트랑 모두 다 이제 아트로피가 심하게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어느 한쪽에서부터 시작돼서 뒤쪽으로 넘어가거나 오른쪽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가 양쪽 다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엔티리어 템포럴 롭에서의 아트로피가 엔티리어 템포럴 롭 아트로피가 심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 흔히 이렇게 이제 심해서 마치 그 자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칼날처럼 보인다 해서 잭나이프 쉐이프 그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은 페리실비안 에어리어에서 이쪽 레프트 쪽에서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이제 아트로피가 진행되면서 언어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처음이 어디 시작하냐가 다 달라서 거기에 따른 증상들도 초기 증상이 다르게 됩니다. 이 환자는 저희가 그 이전에 그 한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행동변이 전두축지엽 환자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부분과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전두엽 부분에 아트로피가 상당히 이제 두드러졌던 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교육자신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이제 성격이 급해지시고 폭력적이고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 성적인 농담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저희한테 했었는데 기억력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상당히 이제 성격 변화, 그 다음에 탈억제,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행동변이 전두축지엽 치매로 진단을 했었습니다. 신경
병리적 소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 구조적인 검사 영상학적 소견상에서 전도 측정 소견에서 보였듯이 신경병리학 소견으로서 전두엽과 전 측두엽에 유축이 되고요. 시작 자체는 이제 로바 디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특정 부위부터 포괄하게 국소적으로부터 점점 진행되는 양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이 병이 진행이 되더라도 뇌의 후두엽은 비교적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네피지럴 현미학적 소견으로는 신경세포 상실, 그 다음에 전두엽과 측두엽 피질, 2번, 3번 신경악역증을 동반한 미세혈관 퇴행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색질에서는 기저핵과 흑질 부위 수초 소실, 그 다음에 성상세포 신경악역증과 신경세포 상실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전두 측두엽에 대한 그 공인된 약물은 지금까지 치료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리셉트라든지 통해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대해 사용되는 아세틸콜린 에스라즈라든지 메만틴을 사용했었는데 거기서도 뚜렷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공인된 치료 약물을 사용하지 없는 거로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치료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대중적인 그 증상, 행동 증상 조절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각각의 그 증상들이 전두 측두엽 치매는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 상당히 증상이 많거든요. 무감동, 강박행동, 초조, 공격성, 우울증, 뭐 상당히 그런 증상에 따라서 그 증상에 맞는 초점을 둔 약물 치료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가 이제 효과가 있으면 그 약물 계속 유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약물 바꿔보듯이 그래서 각각의 약물 치료가 이제 사용되는데요.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이제 SSRI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이제 항우울제가 가장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좀 광범위하게 무감동, 강박 행동, 그 다음에 초조, 이제 가벼운 공격성, 충동적인 거,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음식 섭취하는 이제 것도 이럴 때 SS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저도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 환자분이 그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화장지 같은 거 먹지 못할 것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위험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됐었는데 결국 SS의 사용 상당히 이제 고용량 사용하는 상당히 증상을 호전을 보았었는데 하여튼 SSRI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SS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이제 초조감이라든지 좀 심한 행동 장애가 계속될 때는 항정신성 약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전두 측두엽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 전두 측두엽 치매는 이제 그 전체 치매 환자의 한 2에서 5% 차지하게 되지만 이제 분명히 가끔씩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특히 행동 문제가 심한 환자 중에서 꼭 이렇게 처음 나타났을 때는 전두 측두엽 치매를 고려해 봐야 되고 또 다른 치매랑 달리 40%는 이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꼭 가족력 조사를 같이 해야 되고 전두 측두엽 치매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뭐 그 나타날 수 있지만 행동 문제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꼭 약물 치료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의미 치매는 이제 의미 치매는 언어는 유창하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 아그노지아 어떤 사물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그 인식하는 것들이 떨어지는 걸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은 초기에 말하기 어려워지고 말이 끊기고 더듬거리고 유창성이 떨어지고 문법적인 경향이 많이 떨어지고 단어성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이제 진행성 비유창 실어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이제 공인된 약물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타겟을 각각의 행동성에 맞춰서 대중적인 약물 치료로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